지진 난 것처럼. 심각하죠. 여기서 누가 살겠어요. 그냥 그대로 우르륵 쏟아진 거예요. 저기 벽도 저런 것도 다 죽겠어요 진짜. 네 명에 못 죽을 것 같아 이제. 아 왜 그래? 잠깐만. 아니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은 일단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당신들이 부셨는데. 일 안 했다고요. 아, 이 공사장이 여기 바로 옆인데? 바로 옆이에요. 쿵 소리에 막 깜짝 놀라서 막 뛰쳐나간 적도. 한 번씩 폭발하면은 엉덩이가 떨어질 정도로. 불쌍한 국민들 죽으라는 거는 뺏기 더 되냐고 이게. 응? 지금 내가 속도 골병 들고 바깥에도 골병 들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지난해 8월 금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로 18m 규모의 땅꺼짐, 즉 집안 침하가 발생해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9월, 상도동에 위치한 유치원이 한밤중에 붕괴되는 충격적인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홍수 및 태풍 다음으로 집안 침하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재난으로 꼽았습니다. 수도권 주민 95% 이상이 집안 침하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자연적인 집안 침하로 인해 생기는 싱크홀은 국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도심지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집안 침하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천에 위치한 삼도 1차 아파트. 이곳에 살고 있는 260여 세대의 주민들은 3년 전부터 아파트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1, 2, 3, 4층이요. 입주자 대표인 조기윤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제가 에어컨 실외기 부서진 아파트 외벽이었습니다. 기둥이 다 튀어나왔네요. 아유, 야 이걸. 없었는데 지금 발견한 거야. 야, 깨진 콘크리트 사이로 선명하게 드러난 철근.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어디 좀 약한 부분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깨지면서 철근이 노출될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철근이 노출되면 그때 붕괴로 들어가는 거다. 붕괴로 들어가는 거다? 예.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붕괴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로 들어가 좀 더 가까이에서 건물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분이 벽면에 생긴 균열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데? 예. 손가락이 다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이 균열이 아니라 이건 그냥 붕괴죠 지금요. 심지어 아파트 콘크리트 벽이 부풀어 오른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튀물어졌죠. 벽체 안에 든 철근이 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 봐야 되겠네. 봐야겠어, 이거. 이게 웬일이냐. 오, 갈라지는데? 이게 막 부서지는데? 여기까지 나가네. 오. 아 밑에 사람 다치면 봐. 쉽게 부서져 내리는 천정 콘크리트. 으스러지고 있네. 여기 철근이 이게 철골이죠. 철골 구조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이 건물. 건설된 지 약 30년이 지난 아파트. 노후화 때문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건물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울고. 예,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건물도 함께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어로 중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바꿨고요. 내리겠습니다. 자동차 기어를 중립으로 둔 채 제작진이 차에서 내리자 마치 후진을 하듯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 여러 사람이 차를 막아서야 할 정도입니다. 몇 번을 실험해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주차장이 도로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25년을 살았는데요. 25년 동안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이중 주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주차하고선 서로들 나갈 때는 그냥 손으로 밀고 이렇게 나갔었어요. 근데 공사하고 난 이후부터는 밀었다면 큰일 나죠. 그냥 자동적으로 아까 하신 거 그냥 차가 굴러갑니다. 문제는 아파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과 인접한 상가에도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건물하고 아스팔트하고 딱딱한 구조물인데 이 자리에 보면은 쫙 갈라져 있는. 예, 전체 건물이 다 삥 둘러가면서 예. 건물하고 이 주차장이 바닥하고요.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다는 거. 완전히 건물하고 주차장 바닥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건물과 주차장 바닥 사이 틈으로 긴 철근을 넣어 깊이를 가늠해봤습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걸 한번 제가 빼보겠습니다. 들어간 거죠 이게? 예, 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깊은 균열이 발생한 걸까? 천장을 뚫고 나갑니다. 예. 자로 재본 결과 그럼 요거 잡으세요. 무려 2m가 훌쩍 넘게 땅속 깊이 균열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 주인인 염준호 씨 역시 이런 균열들이 2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그 폭이 점점 더 넓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노화가 돼서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노하고는 상관이 없죠. 내가 왜냐면 공사를 다시 한 건데 예. 새로 다시 다 한 거거든요. 이것도 예. 이것도 새로 다 한 거고 새로 다 다 했는데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삼도 1차 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한 한 대형 교회. 교회 건물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면서 그 땅이 꺼지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뒤틀려 있네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휘어져 버렸네요. 세상에. 건물 입구가 내려앉기 시작하면서 찌그러져 버린 철 구조물, 벽면 콘크리트도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계단을 비롯한 건물 곳곳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 어우, 여기도 지금 쩍쩍 갈라. 밖으로 완전히 다 보이네요. 지금 밖에 여기 틈으로 밖이 보일 정도로 지금 이게 갈라져 버려. 무너져서 만일 사람이 다 천정의 균열 상태도 심각합니다. 문제는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1,500여 명이 이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도 많고 또 그 어린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3년 전부터 건물이 갈라지고 부서진 걸까? 우리가 만난 주민들은 3년 전 시작된 지하터널 공사를 지목합니다. 발파 공사하기 전에는 다 뭐 이상이 없었죠. 발파 공사 이후로 계속 갈라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거 다이너마이트 터트린 거예요, 밑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충격으로 아파트에 누워 있는데 그걸 느낄 정도면은. 2015년 이전에는 저희 아파트에 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아파트 밑으로 들어온 거는 201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 아파트 완전히 통과한 거는 2016년 12월 정도에 통과했습니다. 실제 교회 건물과 삼도 1차 아파트를 비롯해 이상 현상이 나타난 5개의 건물들은 모두 지하터널과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하터널은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2014년경 공사를 시작해 약 3년 후 완공됐습니다. 총 길이만 5.5km,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지하터널을 달려봤습니다. 실제 삼도 1차 아파트 아래 지하터널이 뚫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하터널 공사가 어떻게 아파트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까? 이찬우 박사는 먼저 땅에 묻혔던 부분이 밖으로 드러난 것을 봤을 때 집안이 침하됐다고 주장합니다. 20cm 정도 침하가 지금 이미 발생을 했는데 25mm, 2.5cm가 넘어가게 되면 집안이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이미 이제 그렇게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그는 아파트 집안 침하의 원인이 지하터널 공사 도중 유입된 다량의 지하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하수가 대규모로 이제 터널 안으로 이제 유입이 됐거든요. 토사도 대규모로 유실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토사가 빠지면서 지하가 이제 공동화되는 현상을 초래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표가 이렇게 심화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터널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던 당시 지하수가 있는 단층을 건드렸는데 그때 지하수가 공사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하수가 빠지면서 빈 공간이 생겼고 이후 그 공간이 무너지면서 집안 침하가 발생했다는 것. 실제 터널 단면도에 표시된 지표층을 살펴보면 지하수가 땅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하수가 이제 있는 위치가 지표면에서부터 굉장히 낮아요. 땅만 파면 이제 나올 정도, 뭐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이런 밑에다가 이제 지역에다가 터널을 뚫었을 때는 엄청난 준비를 하고 뚫어야 되는데 뭐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하고 그냥 뚫은 거죠. 우리가 입수한 사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초 공사장에 유입된 지하 수량은 하루 약 1,800톤. 그런데 4월부터 양이 급격히 증가해 7월엔 6,600톤 넘게 지하수가 유입되기도 합니다. 지하수 유입량이 2배가량 증가했던 4월, 잠시 공사를 중단한 건설사. 한 달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지하수가 유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3도 1차 아파트 인근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월 계측을 중단합니다. 전문가는 건설사가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변이가 이렇게 나오고 물이 이렇게 발생 유입이 된다면 당연히 어떤 그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계측을 중단시켜 버렸다. 이거는 뭐 자기가 굉장히 사람을 치워놓고 뺑소니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공사 전 집안 침하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환경 영향 평가. 우리는 그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공사 전 진행한 공청회에서 이미 지표 침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윤지선 전 교수를 만났습니다. 터널을 구작을 하면 무조건 물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소위 터널을 구작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가. 구작하자마자 바로 지지를 해주고 병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주의를 하고 있는가. 벌써 4년째 건설사와 국토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주민들. 올해 1월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이 언제쯤 끝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불안하죠. 항상 집이 내놔도 지금 팔리기는 힘든 상황이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벽이 근가 있고. 이게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멀쩡하지 않아요. 속도 골병 들고 바깥에도 골병 들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여러 차례 A 건설사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추후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터널 공사의 발주처이자 책임기관인 국토부의 입장은 어떨까? 인천 그 3조 아파트 붕괴 관련 어차피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있어서 그거는 어차피 그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소송 결과에 따라 정리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송을 사흘 앞둔 지난 30일 A건설사에서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공사는 적법한 절차로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됐다.
설계에서 계획한 지하수 유입량 이내로 지하수가 유입되었고 땅 꺼짐 현상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였던 걸까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준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A건설사.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공사 시작 이후 공사 현장 인근 주택과 상가에 균열이 생기고 건물이 기울기 시작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삼두 1차 아파트의 집안 침하 사고는 잘못된 설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관리 체계의 부재, 무리한 시공 관행 등이 어우러진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재판을 통해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조속히 책임 소재가 가려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경우처럼 인근 공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은 또 있습니다. 충남 서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올해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2017년 공사가 시작된 이후 창고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연숙 씨. 물류 자재 창고. 예, 자동차 부품 창고로 세줬었던 거예요. 땅이 지금 푹 꺼졌네요. 지금. 예, 그래서 창고에 여기 많이 쌓였던 거를 다 빼갖고 지금 나갔어요. 지진 난 것처럼. 예.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창고 바닥이 두동강 난 상태. 창고 한쪽 바닥이 아예 내려앉은 겁니다. 깊이를 재보니 무려 40cm나 됩니다. 작년 여름에 여기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에서 물이 샘 솟는 것처럼 좀 퐁퐁퐁퐁퐁퐁퐁 예, 군데군데 이렇게 퐁퐁퐁퐁 솟아났었어요. 당시 갈라진 콘크리트 아래에서 샘솟듯 솟아났다는 지하수. 보여? 이게 지금 다른 층이 이렇게 들어. 아직도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창고 역시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겨야 되는 물건이 그냥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지. 그리고 예, 이게 붕괴될 사고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또막을 저렇게 놨어요. 저거 파고 들어갔잖아요, 저기. 예, 지금 이게 굉장히 무너지려고 하면서 붕괴가 돼서 저 정도 파고 들어갔습니다, 저게. 주민들은 건설사가 아파트 터를 팔 당시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유입됐다고 주장합니다. 그 지하수로 인해 인접한 건물들의 지반이 내려앉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공사 현장과 문제가 생긴 건물들은 거의 맞닿아 있는 상태. 우리는 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나 터파기 공사 당시 현장에 다량의 지하수가 유입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공하면서 흙막이를 진짜 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뭐 시트 파일로 해서 강성으로 해서 실은 뭐 저희가 돈 들여서 이렇게 피해를 안 가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는 온 것은 맞아요.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안전하게 공사를 했다는 주장. 저희가 이제 여기 땅을 파다가 변이가 오니 저희가 이 변이를 잡아놨죠. 잡고 공사를 해야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뭐 서류상으로도 다 있고 감리 저희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리도 확인을 하고 감리가 일도 안 되면 감리가 일을 못하게 하죠. 현장에 문제가 있었다면 감리사가 지적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결국 공사장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당시 공사 현장의 감리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만난 그는 건설사와는 다른 주장을 합니다. 요거는 원래 계획안이 아니었었어요, 이게. 근데 이 시트 파일이 이 차주성은 있지만은 LW 그라우팅보다 차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근데 그 공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걸 채택을 한 겁니다. 공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 이거 편법을 한 거죠. 흔히 집안 침하를 막기 위해 지하수를 차단할 방법을 검토하게 되는데
건설사가 설계 도면에 있던 공법과 다른 차수 공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뀐 공법은 비용이 저렴한 데 반해 지하수 유입을 막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 공사장엔 항상 지하수가 흥건했다는 주장. 그런데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걸까? 상당히 수차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빨리 이걸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건설사 반응은 그냥 당신네들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방침대로 할란다. 그리고 그냥 공고사직으로 해가지고 사직이 됐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공사 현장.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아이들이 수업받고 있는 서울의 한 유치원. 이곳 역시 인근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초부터 아이들이 유치원 건물을 떠나 옆 건물에서 수업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실제 해당 유치원 건물은 공사장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 우리는 유치원 원장의 도움을 받아 직접 건물의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사장의 위치는 유치원과 맞닿아 있다고 할 만큼 가까운 거리. 성인 남자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실제 간격은 얼마나 될까? 유치원과 공사장 간의 거리는 겨우 1m 7cm. 벽에 난 틈 사이로 공사 현장이 훤히 보이기도 합니다. 유치원 원장은 건설사가 아파트 터를 파기 시작하면서 유치원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일단은 막 교실 문짝도 막 틀어지고 막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막 다 벌어졌잖아요. 여기 진짜 벌어지는 손이 다 들어가네요. 건물 벽은 내부 자재가 훤히 보일 정도로 균열이 생긴 상황. 여기 사이 벌어진 것도 보이시죠? 어디 사이요? 여기요, 여기 사이요. 이 사이요? 근데 이제 건물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바닥에도 3cm나 되는 틈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기가 딱 맞는 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놔보세요. 아니 놔보면 이렇게 스르르르르 문이 이렇게 자동 문이에요. 네. 기울어져 있다. 네네. 스르르 스르르. 그만큼 건물이 기울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머. 게다가 올해 들어 벽의 균열도 더 많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건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된 지 오래. 만약에 거기 금이 간 게 그대로 있다. 그것만 그렇다. 그러면은 좀 덜 불안할 텐데 계속 금이 가는 거야. 계속. 오늘 한 개였다면 내일 2개가 추가되고 3개가 추가되고 막 이러니까 뭔가 건물에 지금 이상 징후가 계속 보여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다는 유치원 원장. 올해 1월 전문가들이 건물을 점검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균열 발생, 유치원 놀이시설 집안 침하, 출입문 이격 발생, 다수 균열 발생, 긴급 상황 예측이 어려움. 긴급 상황 예측이 어렵대요. 예측이 어렵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건물이 그냥 진짜 무너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기 본관 건물의 아이들 안전할까요? 당시 유관 점검을 한 후 전문가가 냈다는 현장 점검 보고서. 건물에서 기울어짐, 균열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발견됐지만 놀랍게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 해당 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고서 내용대로 유치원 건물이 안전한 상황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균열 발생 여부나 뭐 이런 거 진행 여부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저희가 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 계측한 내용 가지고 이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제 계측한 결과에 의하면은 뭐 큰 지장은 없는 거로 다 이렇게 나온 그런 상태예요. 계측 결과는 계측 결과는 어떻게 보고가 여기 들어온 최근 자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계측 최근에 이런 거 가장 최근 계측 그 결과 보고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건물의 안전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계측 결과 보고서.
계측 업체가 공사 내내 인근 건물의 기울기 정도와 균열 정도를 측정한 결과가 기록돼 있습니다. 보고서만 보면 지난 12월부터 4월까지 유치원 건물의 기울기와 균열 상태는 안정권. 우리는 전문가와 함께 건물의 상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계측 보고서를 살펴본 전문가. 그런데 봐봐, 이 엉터리잖아. 다 제로로 놨잖아. 아, 엉터리라고요? 왜? 아까 3.5에서 다 제로로 놨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옛날 데이터를 가져갖고 조작을 한 거야, 조작. 아, 그래요? 아, 조작을 했다고요? 이 변화량이 원래는 있었고 기존에 변화량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3.2인데 지금도 3.2다. 그럼 제로죠. 근데 여기 다 제로로 돼 있네요? 이거는 글쎄 측정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0점을 다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존에 3mm의 가량의 균열이 있었다면 이후 늘어난 만큼 크기를 측정해 그 값을 더한 값이 최종 균열의 크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계측 시작점은 모두 0입니다. 즉 3mm의 균열이 있더라도 크기가 커지지 않으면 균열을 계속해서 0으로 표기, 건물에 문제가 없다고 기록한 겁니다. 해당 업체는 왜 이런 방식으로 건물의 균열을 측정한 걸까? 계측 업체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크랙이 얼마가 나 있고? 그거는 저희가 따로 표시는 안 해드리고요. 그냥 제가 해서 뭐 초기치 잡고 그래서 계속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누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잰 거를 제로값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이 건물에 대한 변이는 안정하다, 관리 기준치 대비해서 안정하다고 뭐 우리가 판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면 쪽에서 아마 아니죠. 저희는 그냥 토목 그 밑에 있는 토목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계측을 하는 거죠. 그럼 원청의 하청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네. 유치원 건물의 기존 균열이 누락돼 있는 계측 보고서. 이렇게 측정해도 괜찮은 걸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식행위죠.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균열이 뭐 10mm, 1cm가 발생된 상태라면 거기에서 한 5mm 정도만 더 생겨도 구조물의 부재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절대적인 균열 폭도 같이 관리를 했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보고서를 통해 건물의 안전이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사는 계측이 잘못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해당 건설사를 찾아가 계측 보고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건설사의 반응은 당당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0이거든요. 다 0으로 돼 있고 여기가 0.34? 그러면 이게 뭐 거의 1mm도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계측상으로는 지금 문제 없어요. 아, 문제가 없다고요? 1월, 2월, 3월, 4월 네 달 동안 지금 계속 변이가 없어요. 변이량은 없어요. 네. 우리는 그 전문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거기서 비용을 주고 계측 활동은 계측상으로 한다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공사 내내 주변 건물들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설사. 하지만 건설사의 말과 달리 기울어지고 있다는 유치원 건물. 우리는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건물의 기울기를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치원 건물은 1도가량 기울어진 상태. 지금 우리가 구조물을 우리가 판단할 때 A, B, C, D, E 이렇게 5등급으로 하는데 그 구조물은 2등급으로밖에 볼 수 없는, 다시 하면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구조물로 판단되고, 유치원 건물의 안전 등급은 최하위. 당장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지금 이렇게 계속 거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만 무려 3천여 건 가량의 집안 침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0건 중 약 4건가량이 굴착 공사 등의 인재로 인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 제도에서 건축 허가는 제대로 설계했는지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제대로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입니다. 건설사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감행해도 관할 지자체가 이를 눈 감아주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이유의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무려 3년째 건설사와 분쟁 중이라는 주민들. 이들 역시 인근 아파트 공사 때문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900세대가 입주할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설사가 무려 1년 동안이나 발파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한다고 이걸 이렇게 부셔놨어요. 그대로는 이제 그러니까 요 뒤에서 1년 동안 안반 발파를 한 거예요. 여기가 순 돌이야, 돌. 그래가지고 여기서 1년 동안 계속 다이나마이트가 터뜨린 거예요. 발파 작업 당시 엄청난 진동이 있었고 그 진동 때문에 건물이 망가졌다고 주장하는 주민들. 과연 발파로 인한 충격은 어느 정도였을까? 여기서 너무 땅땅땅땅 그 돌 깨는 소리 몇 년을 그렇게 해갖고 내가 귀가 잘 안 들려요. 뚫을 때 빵 소리 날 때는 그랬지. 여기서 깜짝 놀랄 정도로. 건물 약간 흔들리고 아무래도 큰 공사하고 이게 다 돌이 많은 그런 산이니까 거의 뭐 반년이나 1년 가까이 했으니까. 흔들림 이런 거는 한 어느 정도였나요? 그거 뭐 지금 말로 하기는 그렇고 그냥 여기 앉아 계시면 손님들이 무서워하실 정도니까. 공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공사장 바로 앞에 위치한 고시원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담이 있던 거예요. 담이 이제 이거 공사하려고 이걸 헐었잖아요. 네. 헐으니까 이제 막 얘가 이제 이게 지지대가 없어지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막 더 이렇게 금이 다 나가면서 이제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한다니까. 이것도 지금 해준다는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다고. 그 사람 떨어지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해도. 아 원래는 이렇게 담이 이어져 있었어요. 담이 있었죠 이렇게. 이 담이 이거 지금 헐어놓은 거잖아요. 고시원 주인인 이순희 씨는 해당 건설사에 보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견적을 받아오면 망가진 건물의 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해당 건설사. 안에 건 들어가고 이 밖에 건 태 나오고 나가라고 수리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금이 갔는데 그리고 뭐 또 여기에서도 뭐 이게 뭐 수리를 뭐 해주네 뭐 그 견적을 받아와라 막 어쩌고 해가지고 빨리 수리해줄 걸 생각하고 이걸 다 나가라고 내보냈죠. 근데 9월 4일 날 있던 금이 9월 7일 되니까 저기까지 가 있었다.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뜯어온 거예요 계속. 이 씨는 보상을 받기 위해 균열이 생긴 날짜를 일일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는 여기 와보긴 했어요. 와봤죠. 그게 와서 보고 한 말이 건물을 처음부터 잘못 졌대잖아요. 건물을 애초에부터 잘못 져서 이쪽만 그렇게 다 나간 거고 저쪽은 멀쩡한 거래요. 공사 중에는 수리든 보상이든 다 해줄 것처럼 말했다는 건설사. 하지만 아파트 준공 승인이 난 후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주변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 소음이나 분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조의적으로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사모님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네. 근접해 있어서 다 망가지라는 건 없지만은 철거 때부터 여기를 이렇게 부셔놨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사모님 집이 오래돼서 집이 오래돼서 그렇게 금이 갑니까 벽이? 있잖아요. 집 네, 저기 집이 오래되면 이 금이 집이요? 당연히 가요. 자연적으로 가요. 이렇게 처리가 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소송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냥 진짜 말 같아서는 진짜 뭐가지라도 잡고 싶더라고. 근데 그냥 제가 꾹 참았거든요. 그 이후에도 가서 몇 번 말씀해 보셨어요? 이제는 와갖고 이제는 고소하래요. 이게 등기가 났어요. 등기가 나고 나서부터는 고소하라 그래요. 오히려 소송을 원하는 듯한 건설사의 태도. 그런데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을 오히려 건설사가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근 공사 때문에 집이 망가져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김재성 씨 가족.
3년 전 건설사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2016년 1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소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3년 정도. 아니 자기들이 피해를 줬으면 저희한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을 이용해가지고 저희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진짜 정말 참담해요. 진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 저 사람들은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는 저희 같은 서민들한테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3년 전 김재성 씨 가족이 살았던 집을 방문해봤습니다. 3층 다세대 주택인 김 씨 집 바로 옆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과 김 씨의 집은 한눈에 봐도 무척 가까워 보입니다. 김재성 씨 가족이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기가 아이고. 물이 흘러가지고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어느 날 이런 경우가 다 집안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실내가 온통 곰팡이로 뒤덮여 있는 상황. 이곳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건물이 기울어지니까 수도 배관이 다 뒤틀려가지고 이게 이제 물이 새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이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새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샜던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물을 좀 떠내보고 이렇게 좀 고치면 살 수 있겠나 하고 계속 물을 좀 떠봤어요. 떴는데도 안 되고 계속 물이 나중에는 너무 줄줄 흐르고 아 힘들어. 이거 하루 이틀 다 이거 몇 년을 이루고 아 지금도 서 있는 저기가 꿉꿉하네요. 너무 힘드네. 그런데 3년 전 김 씨 가족은 이미 방송에 출연해 인근 공사로 인해 집이 기울고 있다고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집이 기울면서 망가진 배수관에서 물이 새 하루 종일 고인물을 퍼내야 할 정도. 김 씨는 건설사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건설사는 오히려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민원을 자주 넣어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데 지금 한 3, 4년이 걸리는데 지금도 아주 종결도 안 된 거고요. 만약에 또 판결이 난다라도 또 뭐 2심도 있고 3심도 있고 뭐 지금 생각 같아서는 뭐 10년도 넘을 것 같고 아주 무슨 참 절망적이고 아주 황당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엄청. 김재성 씨는 재판 과정에도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건설사가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을 미루면서 1심 재판만 3년째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건설사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상적으로 보더라도 절대 대형 건설사는 손해볼 일은 없는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거든요.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지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치게 되면은 그냥 뭐 대형 건설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받고 이거 받고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많은 비용과 시간도 걸릴 텐데 소송이라는 힘든 길을 가시렵니까? 그냥 이거 받고 마시죠. 지난달 18일 5번째 변론이 열렸던 서울 동부지방법원. 우리는 재판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건설사 측 변호인을 만나 김 씨를 고소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법원에 제일 법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판단 그러니까 그게 인정하는 금액을 이런 취지였습니다. 솔직히 말로 그냥 적당하면 받으려는 사람 많이 받고 싶은 거고 또 주려는 사람 찢겨주고 싶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뭐 배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에다가 바꾸는 거니까. 이처럼 최근 건설사가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을 고소하는 일이 늘고 있는 상황. 막대한 경제력과 정보를 가진 건설사에게 소송은 큰 손해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지금 피해자한테 발생한 손해는 저희의 건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걸 갖다가 건축하는 회사가 입증하게 하는 그와 같은 법리와 입법이 이제 갖추어지게 되면은 이제 피해자들이 훨씬 피해 구제가 쉬워지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건설사들도 더더욱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2017년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20개 국가 중 7위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부패 인식 지수는 불과 14위. 이 같은 기술력과 윤리의식의 간극이 건설 현장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건설사와 주민 간의 법적 다툼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상처뿐인 승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입주민은 인근 공사로 인해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집을 팔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입증해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자들도 관련 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의 진앙지였던 흥해읍을 찾았습니다.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은 도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건물 자체가 금이 전면이 다 지금 이쪽이 다 심하게 균열이 가고 부서진 건물들. 지난 2년여간 폐허가 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다 이렇게 지금 붕괴 직전인데 마치 거대한 힘으로 내리누른 듯 구겨진 창문이 그날의 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내벽도 벽지를 뜯어보면 마치 벽면이 찢어진 것처럼 균열이 가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6번의 계절이 바뀌었지만 주민들은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르르 쾅쾅쾅쾅한데 아파트 무너진 줄 알아. 나 여덟 줄 앉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냉장고고 거실장이 다 열리면서 다 쏟아져 내리고 엎어지고 그러니까 집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집에 있어도. 많이 놀라셨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 이 발에 왼쪽 발에 뼈가 3개나 부러졌어요. 나오다가.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을 덮쳤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만 118명. 집을 잃은 이재민도 1,800여 명이나 발생한 우리나라 사상 최악의 지진이었습니다. 당시 200여 명의 이재민들을 수용했던 흥해 실내체육관. 이곳엔 아직도 50여 명의 이재민들이 남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신순옥 씨 역시 집이 망가져 살 곳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 집도 비가 한껏 새가지고 1, 2층은 거의 샌다고 봐야 돼요. 천정이 이렇게 다 무너지는 집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못 사니까 이런 데 살지. 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매일 약을 먹고 있지만 계속되는 불안과 공포. 정부에서는 100만 원 따고 거기 그게 뭐야? 저거 성금 100만 원. 근데 그 집을 그거가 건천에 못 붙이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눈물 나는데. 당시 신 씨가 받은 보상금은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놔둬보세요. 밤에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 공동묘지 같죠. 안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생각은 보고 공동묘지 같아요. 그런데 지난 3월 20일 정부 조사단의 연구로 지진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 발전소로 인해 생긴 인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단층면상에서 미소 지진들이 유발되고 포항 지진의 본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무려 1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습니다.
국비 185억 원 등 무려 473억 원이 투입됐던 포항 지열발전소. 문은 잠겨 있고 보니까 부대 시설하고 발전소 자체는 남아 있는데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거기 주입했던 파이프 같은데 지하에다가 박아서 물을 주입하고 했던 관 같습니다. 발전에 이용되던 파이프도 지진이 났던 그날에 멈춰 녹이 쓴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지열 발전이 어떻게 규모 5.4 강진을 일으킨 걸까? 긴 파이프로 물을 지하 깊숙이 주입해 지열로 뜨겁게 데우고 그 열기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지열 발전. 물이 파이프를 통해 주입될 때마다 작은 진동, 즉 미소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진동이 활성 단층을 건드리는 바람에 지진이 촉발된 겁니다. 그런데 발전소 공사 전 국책연구기관은 지열 발전소로 인한 지진 발생 위험은 없다는 보고를 내놨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지열 발전소는 시험 가동됐습니다. 포항 지진정보조사단을 이끌었던 이강근 교수. 그는 이번 지진이 안전 불감증에서 촉발된 인재라고 지적합니다. 그 단계에서 지금 포항 지진이 난 건 이제 숨어 있는 미처 이제 지표상에서 파악이 되지 못하는 단층인데 그 단층 숨어 있는 단층 한 뭐 몇 킬로미터 이하에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인지를 못하지 않았을까. 그냥 좀 괜찮겠지 하는 생각하고 또 이 전개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됐거나. 경기도 파주시의 열병합 발전소. 발전소 아래 건설될 광역 급행철도인 GTX 노선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GTX가 지금 스포츠센터를 통과해서 바로 옆에가 열병합인데 열병합 그 경비동 밑을 지나서 밑으로 통과하면서 저 밖에 도로로 빠지는 거죠. 열병합 발전소 안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죠. 네. 그래서 열병합 안으로도 들어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열병합 안에는 이제 위험 시설이잖아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진동이나 울림이나 발파 중에 문제가 있고 영향이 있을까봐 너무 불안하죠. 주민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부추긴 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합니다. 내용이 이상했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게 감춰진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고압가스관이거든요. 네. 고압가스관이 여기서 끊어지고 이쪽에서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평가에는 이렇게 배관을 끊어놨어요. 끊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관이 어떻게 끊길 수가 있냐. 여기가 없다는 네, 아예 그냥 이렇게 끊어놨어 이렇게. GTX 노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고압가스 배관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을지 모른다는 주장. 우리는 해당 지역에 고압가스관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이쪽이 그 고압가스관이 지나가는 그 GTX 노선이 시공될 자리에는 실제로 고압가스관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관되게 안전하게 하겠다. 그 우리 그 터널 공사가 세계 최고 1위로 세계 최고로 뭐 잘하는 저기니까 안전하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항도 그렇게 안전하게 했는데 그렇게 됐나요?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지난달 15일 국회. GTX 공사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분명히 나텀 터널보다는 TBM 터널이 도심지 공사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거는 터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공사비도 당연히 들어가고 청담동 통과구간의 터널 심도에서 터널이 안반 폐쇄 지역을 조우할 때는 지하수 유출과 터널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단호했습니다. 여러 가지 집안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위에 있는 토사층이 밑으로 누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터널 불착에 따른 싱크홀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합니다.
과연 GTX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우리는 GTX 공사의 발주처인 국토교통부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면을 통해 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가장 경제성 있는 노선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민원이야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민원은 공사를 하면서 아니면 설계 과정에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건설, 그러니까 민자 사업이든 국가 재정 사업이든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논리입니다.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과잉 대응을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국토부에서는 GTX 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초 새롭게 도입된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2018년 5월부터 8개월간 수행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약속은 이미 많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인재로 밝혀진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550여억 원. 하지만 명확한 사과와 배상도 없이 주민들만 고통을 겪는 모습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사고 대응 체계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예측 시스템 위주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집안조사 등의 안전 예측 비용조차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재로 인한 사고는 끝없이 생겨났지만 우리 사회는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사들은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계당국은 건설공사 인허가를 내주는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국민들의 목숨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일이 창업자들의 수수료로 봅니다. 1,500에서 5,000, 1억까지. 당연 수수료를 받아서 혼자서 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국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추정 60분에서는 대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고 부작용을 겪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추정 60분에서는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있는 캄보디아 캄코시티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